안녕하세요. 최항수의 팩트체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그 시리즈로 두 편 먼저 말씀드렸던 내 보증금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중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오늘에 있는 내용은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있었던 대항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요 화면 보시면 되고요. 확정일자 임차인이라든가 요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은 이제 결이 좀 다른 그러한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임차인의 보증금이 상당히 해당하는 지역에 또 해당하는 그런 또 일자의 어떤 시기에 정해져 있는 일정 보증금액 이하의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어떤 그런 앞순위의 여러 가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들을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던 확정일자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 임차인이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선 변제가 아니라 소액 보증금일 경우에는 최우선 보증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이니까 다른 권리들이 앞서 있는 먼저 설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먼저 돈을 빌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담보가 설정되고 먼저 압류를 하고 가압류를 하고 먼저 무슨 가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도 이런 어떤 일정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설정되어 있는 이사 온 그런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서민 보호를 위해서 사회법적인 성격, 법적인 성격으로 가장 먼저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라는 그런 취지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보증금이 낮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그러한 제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제도 자체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편을 넘어가시면 먼저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지요. 일정 보증금액 이하의 임차인이, 그러니까 어떤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액이 있어야 모든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그런 크기가 뭐 큰 보증금인 그런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제도는 아닌 걸로 이미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이 요건이 이거죠. 이사를 오고 전입신고하면, 원래 법률상의 용어는 뭐다? 이사가 아니라 주택의 인도, 그 다음에 주민 등록인데 흔히들 이제 우리가 통칭 세칭으로 많이 쓰는 용어인 이사, 전입신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가 아니다 뭐다? 최우선 변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 후순위 임차인이라도, 후순위라는 건 무슨 뜻이죠? 다른 앞선 등기부상의 권리, 다른 어떤 여타의 어떤 권리들보다도 뒤에 오는 이런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의 낮은 금액의 나라에서 정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경매가 혹시 최악의 경우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러한 비용을 제외하고, 비용보다 이해가 최우선되지는 않고 일단은 비용을 제외하고는, 경매 비용 해봐야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매 비용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해서 배당을 받는다. 다만 이런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려면 보증금액도 일정 금액 이하여야 되고, 하지만 날짜가,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 아무리 이런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으로 해서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서민들의 어떤 보증금이긴 하더라도 그 보증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선, 최우선 변제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전입 신고를 마쳐야 된다. 경매 개시 결정 등이라는 건 뭐냐면요, 뭐 다른 채권자가 됐든 아니면 뭐 소액 임차인이 뭐 경매를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돈 받을 게 있는데 소유자가, 집주인이 돈을 안 준다. 그래서 내가 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해당 부동산을 관장하고 있는 경매법정에다가, 경매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신청을 통해서 경매가 진행이 돼서 누군가 경매를 낙찰을 받으면 그 낙찰 대금 가지고
가지고 내가 돈을 받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는 것을 경매 신청이라고 하는데,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관할 경매 법원은 그 경매 신청에 따라서 신청 들어온 것을 관할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소에다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너네가 관할하는 등기소에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이 들어왔다. 그것을 등기부에 등재하라라고 해서 등재를 하게 되면 이 부동산 자체가 경매가 신청이 들어왔으니 여기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제3자라든가 혹시 또 모르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어떤 권리 행사라든가 뭔가 어떤 소유자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경고하는 의미, 뭔가 확정되는 의미, 이런 것들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 경매 기입 등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 또는 경매 기입 등기가 된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 집에 전세 들어갈 때는 아니면 월세를 들어갈 때는 등기부 등본을 한번 떼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등기부 등본도 안 떼봤다? 이거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등기부 떼봤더니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해달라고 한다. 야, 이거 완전히 사기 아니냐. 이거는 뭔가 집주인하고 짜고 뭔가 모종의 머시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아무리 소액 임차인을 하더라도 들어갈 때 등기부 떼보고 경매가 진행되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게 소액 임차인 인정해달라는 거 이건 너무 심하잖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한 것이다. 그래서 경매 진행 중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간다는 거 너무 심하잖아. 너까지 보호해 주는 건 너무 문제가 있잖아 라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시작되기 전에 등기부상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라든가 경매가 시작된다는 등기가 되기 전에 들어간 임차인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지역별로 기간별로 다르게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로 스타트가 된 시점은 언제냐면요. 84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87년 11월 30일까지 꽤 유지가 되다가 그때 당시에는 뭐 서울 특별시라든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일 때는 300만 원까지 전액 보장을 해주겠다. 임차인인데 경매 기입 등기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들어온 임차인 같은 경우는 보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300만 원 전액 다 보장을 해줄게. 다른 채권자들보다도 날짜가 늦어도 너에게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너의 보증금을 나라가 경매 배당금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장을 해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그 당시 200만 원 이하일 때 2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집값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러한 보증금액이 너무 예전에 있는 보증금액이라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점점 이런 것들을 올려가게 되어요. 그래서 그 뒤에 87년 1월 12월 1일 날 또 이것이 이제 바뀌면서 뭐 500 이하일 때 500 뭐 이렇게 됐고요. 90년 2월 달에 되니까 그때는 2천만 원 이하이긴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그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의 범위를 100% 다 보장해 주는 건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걸 너무 많이 보장해 주다 보면 채권자의 이익을 약간은 해치는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제일 먼저 빌려줬는데 오히려 뒤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이 너무 내 거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까지만 2천만 원 전체가 아니라 700만 원까지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2016년 3월 달에 다시 개정이 됐을 때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일 때 3,400만 원.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해서 서울의 외곽 지역들 수도권인데 뭐 인천이라든가 시흥, 광명, 뭐 성남시라든가 고양시라든가 뭐 의정부라든가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8천만 원 이하일 때 2,7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총액에 대한 어떤 금액이 8천만 원이다 라고 했으면 8천만 원 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니야. 1억 이하면 1억을 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니야. 1억 중에 3,400만 원, 8천만 원 중에 2,700만 원까지 보장해 주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최근의 버전은 뭐냐면 2018년 9월 18일 날 이게 이제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개정이 되어서
2018년 9월 18일 날 가장 최종 현재 이제 시점에 볼 수 있는 건데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3,700만 원 약간 올랐죠. 그다음에 뭐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세종시라든가 용인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원 이하일 때 3,400만 원. 그다음에 비수도권 광역시라든가 수도권의 안산, 김포,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파주시 같은 경우 6천만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다른 지역들은 5천만 원 이하일 때 1,700만 원 정도까지 보장을 최우선 배당을 해주겠다. 소액보증금 최우선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규정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근데 요 내용들을 좀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소액보증금 최우선 면제 임차인에 대한 사례를 한번 케이스 스타디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만일에 서울 지역인데요. 서울 지역에 어떤 이제 부동산이 이제 돈으로 못 갚아서 그것이 돈 받을 사람들이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가 진행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말이죠. 그때 등기부를 보니까 뭐 2017년 1월 8일 날 근저당이 1억 원이 설정돼 있어요. 얘가 가장 먼저 돈 받을 그러한 순번이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 등기부 보니까 압류라든가 그다음에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정이 돼 있어요. 뭐 경매가 들어갔다라는 어떤 사실 자체는 일단은 없는 걸로 치고요. 뭐 무조건 있는 걸로 치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요렇게 이제 이사 오고 전입 신고했던 8천만 원이라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데 뭐 이거 실제로 이제 한번 해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그러면 보시면 2017년 1월 8일, 2017년 2월 8일에 들어왔으니까 그때 당시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일 때 3,400만 원까지 배당을 해주도록 최우선 면제를 해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은 8천만 원이니까 1억 원 이하인 임차인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8천만 원 중에서 다는 배당을 해주지 아니하고 약속한 3,400만 원 정도 배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근저당 이제 먼저 가장 앞순이니까 3,400만 원을 제외한 최우선 면제가 된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나머지 금액 4,600만 원은 1억 원을 받을 그런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근저당의 특징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앞서 이제 시리즈 2에서 봤던 확정일자 임차인, 우선 면제 임차인 했을 때 근저당의 특징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근저당의 특징은 뭐다? 그것은 내 배당금을 내 채권 금액을 다 받을 때까지 나의 배당 순번이 왔을 때 내가 내 채권 금액이 싹 다 변제가 될 때까지 내 거 다 처먹을 때까지 내 그 배당금을 아래로 내려버리지 않는다 이런 효과가 있었다. 그것을 우선 변제 효과가 있었으니까 뭐 남아있는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보다 더 높은 게 최우선 변제 임차인 소액 임차인이니까 이분이 3,400만 원 가져가고 나머지 4,600만 원은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3,400에다가 근저당권자 4,600 배당받고 나니까 8천만 원이 다 소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다 개터리우스 받을 돈이 없으니까 배당이 거기서 끝나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이 정도까지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또 다음 것들을 보시면 일단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유의점이 있어요. 아무리 이제 지역별로 이제 소액 임차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배당이 되고 최우선 변제가 되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법적인 성격, 사회법적인 성격이 있다 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액 보증금 해당 여부는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냐. 서울 같으면은 지금 같으면 1억 1천 이하일 때는 3,700만 원까지 소액 보증금으로 최우선 배당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변제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빼고 나서 그런데 이 소액 임차인의 해당 여부는요,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이 아닌 거죠. 전입신고일이 아니라, 기준점이 뭐다? 전입신고일이 아니라 뭐다? 당시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최선순위 담보물건 설정 당시의 소액 보증금이에요. 최선순위 설정 당시에 소액 보증금. 자, 그러면 이거를요, 잠깐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살짝 앞으로 갔다 오실게요. 자, 아까 표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84년 1월 1일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이하일 때 3,300만 원. 그다음에 2016년 같은 경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일 때 3,400만 원인데 여기 제목을 한번 보세요. 요 제목.
정말 중요한 얘기죠. 여기 제목 뭐라고 돼 있어요? 저당권 설정일이에요. 기준일이 전입신고,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집에 들어간 전입을 한 이사를 간 그 날짜가 아니라 그 앞순위에 저당권이라든가 담보가 설정돼 있으면 이 담보 설정된 사람의 근저당 설정일 당시에 소액 임차인이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지, 실제로 들어간 내가 지금 들어간 임차인의 보증 금액이 지금 시점에 뭐 1억 1천 이하일 때 뭐 3,700만 원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 이제 얘기를 한다면 좀 이해가 안 가신다면 사례를 한번 풀어보시면 한번 가능하실 거라, 이해 가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넘겨서 보시면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찰이 역시 8천만 원이 되고 서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2013년 1월 8일 날 근저당 1억, 그 다음에 2017년 2월 8일 날 이사 들어왔어요. 나머지 거는 뭐 그냥 뭐 X하고 뭐 몰라도 된다 치고 이렇게 돼 있다면, 보시면 이 8천만 원이니까 2017년 2월 8일이니까 2월 8일 당시에는 실제로는 뭐 소액 임차인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면 2013년 당시에 소액 보증금은요 7,500 이하일 때 2,500이었어요. 이 사람이 들어온 시점은 2017년이지만 실제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이분이 전입신고한 날짜 기준이 아니라 뭐다? 최선순위 담보물건. 담보물건이 뭐예요? 근저당이라든가 저당 같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2013년 1월 8일 날 약간 묵은 근저당이죠. 그러니까 이런 묵은 근저당 당시는 얼마였냐? 그 당시에는 실제로는 이때 당시에는 7,500 이하일 때 2,500이니까 7,500보다 현재 보증금액이, 이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크죠. 그럼 7,000보다 얘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때 당시에는 7,000이 소액 임차인의 범위였다는 얘기죠. 2013년 1월 8일 당시에는, 근저당이 설정됐을 당시에는. 근데 지금 이 7,000보다는 요 뒤에 들어오긴 했지만 2017년 2월 8일 날 들어온 임차인이 8천만 원이니까 7천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뭐다?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이다 아니다. 소액이다 아니다. OX다. OX다.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은 소액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뭐다?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이 아니니까 배당을 받을 수가, 그러니까 배당을 받을 수는 있겠죠. 만약에 뭐 낙찰가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근저당 금액이 다 변제가 되고서 그래도 남는 돈이 있다면 뭐 배당이 될 수도 있고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낙찰이 8천만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하니까 이 8천만 원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전액 이 8천만 원이 이 사람한테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전액 전부 다 요 사람한테 가게 된다. 실제로는 요 사람은 8천만 원을 한 푼도 챙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즉 지금 전입신고하는 그때 당시에, 전입신고하는 당시, 이사 오는 당시에 소액 임차인이 아니냐 금액이라든가 이런 범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다? 근저당이 또는 담보물건이 설정된 당시에 소액 임차인이 아니냐 여부를 따지는 것이니까 정말 이거는 큰 코 다칩니다. 이런 것들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또 주의할 내용들을 한번 가보도록 하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유의점 2인데요. 아무리 사회법적인 성격, 복지법적인 성격으로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낙찰대금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즉 돈을 먼저 빌려준 사람이 후순위 소액 임차인가 그래도 반은 가져가야지. 만약에 아무리 사회법적인 성격, 복지법적인 성격으로 소액 임차인을 최우선 변제를 보호해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돈 빌려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일들은, 이거는 뭐 사회적인 안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거래 안전 이런 것들을 깨트리게 되는 그러한 또 부작용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너무 좀 심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낙찰이 서울인데 6천만 원에 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017년 1월 8일 날 근저당이 1억이 있어요. 이미 이제 선순위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 가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8천만 원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8천만 원이라면 2017년 2월 8일, 그 다음에 근저당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소액이냐 아니냐 따져봤더니 1월 8일 당시에는 8천만 원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 맞아요. 그러면 8천만 원 이하일 때는 이 사람에게 배당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액보증금 1억 원 이하기 때문에 2017년 당시에 1억 원 이하였거든요. 그러면 1억 원 이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1억 원 이하일 때 3,400만 원을 배당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6천만 원 중에서 3,400만 원을 배당을 해버리면 남아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남아있는 돈이 2,6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뒤에 들어온 놈한테 3,400 배당하고 돈을 제일 먼저 빌려준 사람은 뒤에 들어온 사람보다 돈을 작게 가져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천일공로 할 일이, 이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 보호를 위해서 소액 임차인 위주로 먼저 이분에게 제일 먼저 많이 배당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요,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들어온 사람이 얼마에 들어올지,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돈을 융통을 해주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게 되면요, 이런 리스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뒤에 들어온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일이 발생하면 결국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은행에서 아무도 돈을 빌릴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어떻게 한다? 낙찰 대금에서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보장 범위 정도를 풀로 다 채우면 2분의 1을 풀로 채우는 금액이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거래 안전이라든가 먼저 돈 빌려준 사람의 어느 정도의 보호를 위해서 전체 낙찰 대금의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이 2분의 1을, 반을 넘지 못하게 한다는 규정이 있다.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한다? 3,400만 원 배당하고 앞에 있는 근저당한테 2,600 배당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실제로는 그렇게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3천만 원만 이 6천만 원의 2분의 1인 3천만 원 배당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천만 원은 1억 원의 근저당 설정된 이 사람한테 공평하게 배당을 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시나리오가 존재하냐면,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 아니고요. 실제로 4천만 원 정도의 전세를 들어갔다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정도. 그럼 이제 4천만 원에 이제 어떤 세입자가 전세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앞에 근저당이 한 1억 정도 있으니까, 아니 이게 4천만 원 다 떼이는 거 아닙니까? 시세가 그렇게 많이 큰 집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지역에 있는 중개사님이라든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마. 소액 임차인 맞잖아. 그럼 소액 임차인이니까, 4천만 원 중에서 적어도 3,400만 원은 배당을 받으니까, 경매가 설령 최악의 경우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떼어봤자 600만 원 떼이는 거야. 이 동네 시세가, 전세 시세가 5,500 정도 하는데, 싸게 들어가잖아, 그 대신. 이렇게 해서 안심하고 들어갔다. 내가 돈을 잃어버려도 최악의 경우에는 3,400까지는 내가, 최우선 변제를, 소액보증금 서민보호를 위한 복지법적인 성격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결국엔 떼이는 돈이 기껏 해봐야 4천만 원밖에 안 되는구나. 4천만 원 중에서 600만 원밖에 안 되는구나. 3,400은 그래도 건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더니만 낙찰가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결국에는 3천만 원밖에 안 된다. 만약에 이게 낙찰가가 4천만 원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4천만 원에 또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때는 얼마예요? 3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까지 이게 급전직하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믿었던 어떤 신뢰했던 그런 어떤 믿음이 깨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원룸이라든가 아니면은 약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 학업이라든가 직장 때문에 뭔가 그런 어떤 원룸이라든가 이런 거 얻어줄 때 적은 보증금으로 들어갔을 때 뭔가 근저당이 상당히 그런 원룸들 원룸 몇십 개 있는 그런 원룸들 같으면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는 안 들어가지만 일정 부분의 보증금하고 월세를 들어갈 때도 조심해야 될 게 2분의 1 규정 때문에 실제로 보증금을 거의 다 못 찾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되는 것들 주의사항으로 당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마지막, 그래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또 세 번째 마지막 편으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나의 자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로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느냐. 아닌가요? 땅과 하늘 차이인가요? 그래서 이런 거 아니겠느냐 싶어서 이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요. 일선에 있는 중개사님들도 이런 부분들 모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서 주의 말씀드리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내 권리, 내 자산 내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항수의 팩트 체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